요즘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가 이런 코로나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손자병법에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들 귀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방금 손자병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원문에 보면은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맞습니다. 예. 그 말이 지금 이 전염병과 전쟁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꼭 맞는 말 같아요. 뭐 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세균들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염병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사상자를 많이 낸 이 전염병의 제왕, 제왕. 오늘 천연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천연두라면 혹시 시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시두라고도 말하죠. 아, 시두라면 예전에 이미 박멸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천연두가 예전에 이제 인류가 유일하게 이제 박멸한 질병이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2002년에 법정 전염병으로 다시 재지정됐다고 해요. 맞아요. 그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천연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오늘 교수님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뭔가 색다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바로 네,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 의학사연구소의 이현승입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네, 교수님 지난번에 저 뭐 역사 속의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뭐 중심적으로 이렇게 천연두에 대해 집중 강의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천연두가 역사 속에서 특히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박멸되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와서 다시 천연두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팬데믹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처음 겪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100년 만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지만 사실은 거의 한 100년, 200년마다 이러한 팬데믹들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인간의 그
인구의 수를 확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 동안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보는 천연두는 왜 지금 사실 두창인가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천연두는 일본이 그 메이지 시대에 두창이란 말 대신에 그 영어의 스몰팍스를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천연두라고 쓰는 것이,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천연두라고 쓰는 것이지, 사실은 두창이 올바른 용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몇천 년에 걸쳐서 우리는 두창이라는 용어를 동아시아에서는 써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천연두라고 하지만 학술적인 용어나 바람직한 용어는 두창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천연두가 다 사라진 이 시기에 다시 천연두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이 팬데믹이 왔을 때 인류 사회가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들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의과학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질병은 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는 공공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크게 깨달았죠. 맞아요. 두창은 인류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역병이자 인류가 박멸한 유일한 인간 전염병입니다. 이거 이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동물의 것으로 우역이 있습니다. 네, 우역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데 이 인류가 최초로 동물 바이러스인 우역 바이러스를 박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병을 박멸을 했지만 이 두창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균이 다 없어졌는데, 바이러스가 없어졌는데, 러시아와 미국이 세균전을 대비해서 이 바이러스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이 생화학전을 대비해서,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서 백신 사업을 2002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창에 대한 백신을 충분히 미국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7월 13일자에 티팍스라고 불리우는 최초의 천연두 치료제를 데코비리메시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FDA가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창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 사실은 지금 거의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미국이 두창 치료제를 개발했는가 하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 나중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너무 궁금해가지고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네. 천연두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충분히 박멸됐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천연두 치료제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천연두 치료제가 나중에 또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아마 여기에는 몽키팍스라는 게 미국에서 2015년에 다시 나타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 이 바이오 테러전 또는 바이오 전쟁 때 제일 먼저 후보군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창균이라는 것을, 스몰팍스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그 분자 생물학이니 이러한 그 의과학이 발달해 있어서 이 유전자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를 인간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강대국에서는 이런 바이러스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실험실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세균전을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가 한반도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그 북한과의 세균전을 대비해서 그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균 실험을 한반도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부산항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반대 데모를 한 적도 있고 실제 그 탄저균이 왔는데 원래 죽은 균이 왔어야 되는데 생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그때 아주 굉장히 큰 외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가 이 생화학 테러전 또는 생화학전에 굉장히 그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K 방역이 또다시 굳건해져야 되겠네요. 예. 네, 그거는 뭐 그야말로 테러전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K 방역 가지고와는 또 다른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세균전 때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두창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즉 그럼 거의 뭐 사망률 100%까지 올릴 수 있는 100%. 그러한 그 킬러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살상 목적으로만 그냥 개발은 하는 거죠. 그렇죠. 살상의 목적으로. 자, 그래서 미래 전쟁은 핵전쟁도 있겠지만 이러한 그 세균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기에는 두창균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2년도에 다시 그 법정 전염병에서 없앴던 그 천연두를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한국도 백신을 계속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백신이 전 국민이 맞을 정도의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은 정말 그 소수의 인원들만 선택돼서 맞아야 되는 거죠. 너무 뭐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전혀 그 개의치 않고 넉넉히 있다가 당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천연두, 즉 두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과거에는 이 어떤 것 때문에 이 병이 발병하는지 잘 몰라서 굉장히 뭐 병독이니 뭐 역독이니 굉장히 도끼니 이런 다양한 이유를 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균이 밝혀졌고 그리고 19세기 말에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가장 그 미세한 그야말로 그 여과지를 실험실의 여과지를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그 미세한 가장 작은 그런 사이즈의 병원균입니다. 이 그 스몰팍스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DNA 바이러스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크게 이제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그 자가복제를 할 때 그 나타나는 양상이 이제 달라서 그런데 이 DNA 바이러스는 거의 그 변이를 잘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굳이 변종을 하지 않아도
먹잇감을 충분히 살상을 시키기 때문에 변형을 굳이 변형을 안 한다.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다 뭐 이런 거네요. 그냥. 그런 자신감이 거죠. 있는. 내가 낸데 이 두창 바이러스에는 그 이제 바리올라 바이러스인데 이것을 이 종류가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올라 마요르라는 것이 있고 바리올라 미노르라는 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인류 역사상 문제가 됐던 것은 주로 바리올라 마요르, 그러니까 대두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올라 미노르라는 것은 굉장히 이 대두창에 비해서 온화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증형 두창, 소두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주로 대두창, 바리올라 마요르에 의해서 일어나는 두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창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류가 처음으로 그 박멸한 유일한 인간 질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환자는 1975년 방글라데시의 어린아이였고, 그 다음에 1977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요리사가 그 마지막 인류 두창의 마지막 그 환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두창 박멸을 1980년에 선언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두창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두창을 어떻게 불렀는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국의 경우는 완두창이라고 불렀고 두창이라고 불렀고, 이거는 한중일 공통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완두창이라는 것은 완두 콩만 한 사이즈의 창이 났다. 그래서 완두창이고, 이거를 줄임말이, 완두를 줄임말이 이제 두창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높임말로 제발 두창신을 잘 받들어 모실 테니까 잘 나가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마마, 네, 상감마마, 뭐 무슨 마마 하고 높임말로 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마마. 그리고 손님처럼 잘 오셨다가 잘 가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무속에서는 강남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강남 호구 별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강남 호구 객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두라고도 불렀는데, 이 시두를 제가 찾아보니까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그 산림경제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처음으로 그 시두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두에 대해서는 19세기 말에 매천야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 두 진이 있는데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유행해서 전염하는 것을 시두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때 유행하는 전염병이라고 이제 그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두라는 말이 19세기 후반부에 19세기 말에 가면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20세기에도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가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종두 인두법과 함께 우두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두 접종을 하게 되면서 종두와는 다른 유행하는 시두다라는 의미에서 시두라는 용어가 널리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떼시자를 넣었구나.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두와는 인위적으로 하는 종두와는 다른 시두다라는 것 의미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 시대에 완두창, 상창이라고 했습니다. 완두창은 중국 의서에 완두창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완두창이라고 불렀는데, 일본은 또 유독 상창이라고 했던 이유가 상이라는 것이 치마상입니다. 치마를 과거에는 귀족들이 이제 남자들도 다 치마를 입었죠. 그 치마들이 이렇게 쭉 쓸고 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를 다 쓸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마을을 치마가 쓸듯이 온 마을을 싹 다 쓸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 무시무시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상창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가마쿠라 시대에 가서는 또 적반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로마치 시대에는 두창이라고 했는데 일본의 고유음 말로서 이모야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에 가면은 뭐 두창, 두진, 이모야미의 약자인 이모라고도 불렀고요. 이제 메이지 시대에 와서 천연두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을 일본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대거 번역을 할 때 스몰팍스를 천연두라고 일본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 창이 들어왔을 때 완두창이라고 불렀고요. 또 두창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것이 명청대에 와서는 천화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왜 천화인가요? 그 하늘의 꽃이 이렇게 피듯이 발진. 네, 발진을 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창의 기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고학적인 그 유물로 남아 있는데 이집트 미이라의 두창이 그 발현된 얼굴에 이렇게 두창 자국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완두창이 맺힌 상태, 두창이 맺힌 상태로 사망한 미이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창을 앓다가 죽은 미이라들이죠. 그래서 그런 미이라가 세 구가 이제 지금까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집트 람세스 5세의 미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히 뺨을 보시면은 얼굴에 동글동글한 그 두창 자국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30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그 아테네의 역병이 유행했는데 그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을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그리스의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스파르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테네 역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테네가 이제 정말 쇠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 역병에 대해서도 뭐 학자들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그러나 두창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주된 학설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또 이 두창으로 추정되는 역병이 유행하였는데 로마군이 셀루시아에서 공성전을 할 때 그때 그 대유행을 한 병을 두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황제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데요. 갈리아와 라인강을 따라서 로마 군단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이후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분석한 학자들에 따르면은 확진자의 4분의 1이 사망했고 일부 지역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질병이 있나요? 이렇게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패스트가 그 인구의 3분의 1 정도 사망하는 그러한 전염병이었죠. 네. 그래서 이 두창도 처음 그 사회에 진입했을 때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가면은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두창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서양에서 어떻게 두창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세기에 중국의 두창 기록이 남아 있다. 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기록으로는 6세기 중국과 한국, 일본의 두창이 유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록은 다 동아시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세기에 가서 인도의 두창 기록이 있고 그리고 아랍에 유행하던 두창이 북부 아프리카를 거쳐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유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 아테네 역병이라든가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든가 소개를 드렸지만 실제 여기에는 그 두창의 그 증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발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 채택되지 않았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1세기에 유럽의 십자군 전쟁으로 해서 두창이 더욱 확산이 되었고 15세기에는 포르투갈과 서부 아프리카 일부까지 유행하였고 16세기에는 이제 드디어 유럽 식민지인 카리브해와 중남미 아프리카에 가면서 그 신대륙의 인구를 아주 몰살시키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예무역을 통해서 더욱더 확산이 되었고요. 17세기에 가면은 이제 북미 지역에 두창이 확산됐고 그리고 18세기에는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탐사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두창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두창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두창이 인도에서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인도에서 나오게 된 어떤 환경이라던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두창의 기원을 그 아시아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인도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중국은 열심히 역사 기록을 하는 반면에 인도는 역사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인도라고 추정을 하냐 하면은 동진에 있던 가롱이라는 의학자가 주후 비급방이라는 의서를 남겼는데 거기에 남양에서 왔다. 그래서 아마 인도를 거쳐서 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에는 그 두창신이 일찍부터 나타났고요. 이렇게 그 약정을 든 여신의 모습으로 숭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창신이 일찍부터 인도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인도가 먼저 두창이 유행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인도에서 이렇게 남쪽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왔던 그 역병은 남북조 시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불교가 대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분열되고 왕조가 15년, 50년, 뭐 30년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몇십 년마다 왕조가 바뀌던 시기였거든요. 거기에는 저는 이렇게 그 역병의 유행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역병이 유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그 신에게 의지하고 싶고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보다 그 종교적인 힘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 불교가 남조와 북조 모두 불교 국가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그 역병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역병이 두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이제 이 무렵에 다 불교 국가로 전환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창으로 추정되는 역병이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최초의 기록을 보면은 해마다 유행하는 시행병으로 거듭 창이 일어났다. 머리와 얼굴에서 몸 전체로 순식간에 퍼지는 것으로 상태가 화창과 유사하며 모두 멀건 진물이 들어있고 깨트려도 계속 생겨났다. 굉장히 자세하죠. 그러니까 진물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발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두창,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두창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곧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자는 며칠 안에 대부분 죽는다. 치료를 하여 낫게 된 후에도 창의 흉터가 자흑색으로 남고 몇 해가 지나야 비로소 없어진다. 이게 두창에 딱지가 되면 시커멓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딱지가 이제 떨어지면서 거기가 움푹 파이면서 이제 흉터가 남는 것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처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저거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처방들이 나옵니다. 아욱을 삶아 마늘로 양념하여 먹으면 곧 낫는다. 초기에 빨리 복용하여야 한다. 나물로 밥을 해 먹어도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들어왔는가를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건무 중에 남양을 쳤을 때 포로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여 로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 의사들이 상생이 헤아려서 치료법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유효방으로 하였다. 자, 여기서 문제는 건무라는 그 건무현관에 들어왔다는데 건무는 후한 광무제 때의 그 연호입니다. 그 25년 기원 후 25년에서 56년 사이에 그 기간인데 그럼 그때 들어왔느냐? 역사상 건무 연호가 5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굉장히 연호가 그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후한 광무제 연호서부터 그 시기마다 이렇게 그야말로 2세기, 4세기 또 마지막으로 5세기에도 건무 연호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뭐 어떤 게 맞다, 저런 게 맞다 하고 굉장히 그 논쟁이 치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317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7년설을 심정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일단은 중국에서는 후한 광무제 때 마원이 교지를 그 인도네시아를 정벌했을 때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남양이 어딘지는 앞으로 고고학 발견이 된다든가 고고학적인 발견이 된다든가 더 추가적인 기록이 나타나면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남쪽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전쟁 와중에 들어왔고 그 지역에 있던 포로가 알턴병이라는 것이.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남북조 시기의 역병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유독 송대에 이렇게 그 한 가족이 한 집안이 몰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송대를 정리를 해보면은 그 송대의 역사를 설명한 송서에 보면은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와 형의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친척 13명이 동시 사망했는데 오구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묻어주었다라고 그래서 효성스럽고 의로운 의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숙선이라는 사람도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범법선이라는 아마 같은 동네에 사는 시종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범씨 집안의 그 친척이었던 범법선의 부모, 형제, 일가족 7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숙선이 가서 남의 집 장례를 다 치러줬다라는 거죠. 지금도 신종 코로나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그 복균자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두창 바이러스가 자기가 복균하고 있어도 발현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살아남아서 그 마을에 온 동네 장례를 다 치러주고 간호해주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역사 기록에 남긴 것이죠. 표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죽어서 관이 모자랐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시신을 묻을 관이 모자랐다. 그만큼 한꺼번에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에 그 송나라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한반도 국가가 있었는데 백제였습니다. 백제요? 네, 백제요. 네. 자, 이게 어떠한 질병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남아있지 병의 증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 집안을 몰살시키는 질병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굉장히 독성이 강한 치명률이 높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라 그러면은 그 두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유행하였던 역병은 백제로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5세기 말 6세기 초에 보면 백제에 역병이 유행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499년에 보면은 백제 동성왕 때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그리고 백성이 굶주리고 서로 잡아먹고 도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치 역병과는 상관없이 굶주렸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병이 유행했다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병이 유행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을 정도면은 질병도 굉장히 만연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못 먹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되죠?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은 온갖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그 전염병이 이제 금방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일가족이 몰살될 정도의, 그리고 관을 짤 나무가 부족했다라고 할 정도의 역병이 유행했던 송대의 역병은 백제에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일본에 역병이 유행하는데 그 역병은 백제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백제에 역병 기사가 없더라도 그것이 메꿔지는 것이죠. 기록이 없다고 해서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퍼즐을 맞추듯이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고대사를 제가 전공을 하지만 하다 보면은 중국사하고 일본사 자료를 읽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당시에 577년도에 미다츠 덴노가 백제에서 승려와 불상 그리고 사찰을 조성하는 기술자가 그때 대거 들어와서 사찰을 만들고 불상을 안치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을 나니와 그러면은 지금 오사카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수도로 있었는데 강에다가 불상을 버렸습니다. 불교를 반대하고 불교 믿는 것을 반대하면서 비다츠 덴노와 모노노베 그러니까 모노노베 집안이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불상을 강에다 버리고 불교 사찰을 폐쇄를 하고 이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다츠 덴노의 창이 발진을 해서 모노노베 가문의 수장인 모노노베 모리야와 함께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때 덴노가 죽을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걸렸겠죠. 온몸이 부서지고 불에 타는 것 같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고열이 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불상을 강에 버린 죄다. 그래서 부처님께 벌을 받았다. 하늘에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역병이 유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교를 진심으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비다츠 덴노를 이어서 등극한 요메이 덴노의 경우 이 덴노도 창에 걸려서 이제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불상을 만들어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불교를 믿음으로써 두 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두 창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제에서 대거 사람들이 와서 불교 사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갖 기와장애도 필요하고 대목도 필요하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상을 만드는 기술자도 필요하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와서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백제의 역병이 일본에 전해졌고 그리고 유행하는 와중에 이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이 두 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백제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크게 타격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나중에 구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신대륙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시간을 확대해서 공간을 확대해서 세계사 속에서의 두창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저는 두창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가 전파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진심으로 믿게 되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가 됐고 중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 일본까지 이제 불교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역병도 전파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두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송 이후에 제나라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양나라가 섰는데 그 양나라를 대부분 다스렸던 양무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스로 자기를 사찰의 노비로 바칩니다. 물론 이제 실제 그 사찰에 가서 노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그만큼 부처님의 노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굉장히 진심으로 불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는 국가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불교 전파를 위해서는 사실 서역이라고 표현되지만 이제 인도 지역이죠. 주로 인도 지역에서 대규모의 그 승려들이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절을 지으려면은 또 이렇게 그 기술자들이 또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역병이 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불교 의학 내에는 이 인도 의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불경 경전이 다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불교적인 내용도 있지만 인도 그 본래의 의학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병에 대한 대처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아프면 이런 기도문을 외워라. 그리고 그 목욕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양치를 해라. 그래서 양치라는 말은 이 불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아주 가늘게 해서 이렇게 그 치아를 닦는 그런 방식이 바로 불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단체 위생에 대해서 그 규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질병의 온상이 되니까요.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에는 양치를 안 했던 건가요? 이렇게 그 버드나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불가에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내용들이 많죠. 네. 자, 그렇다면은 유럽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유럽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두창이 이제 풍토병, 소아전염병화 됩니다. 그리고 1492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 유럽인들이 대거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갔죠.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아까 두창이 대유행을 하다가 이렇게 풍토병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제 대유행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두창 바이러스의 성격이 한 번 병에 걸리면은 평생토록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서 두창이 이제 계속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걸리면은 전체 사람들이 쫙 걸려서 평생 면역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돌면서 다시 30년 뒤에 대유행을 합니다. 대충 그 역병이 유행했던 기록을 보면은 30년 뒤에 정확하게 일본과 같은 경우는 735년에 이제 두창이 발발하는데 765년에 다시 한번 크게 발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미 걸릴 사람은 다 걸렸는데 이제 30년 뒤에는 그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일군의 그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0년에 다 한 번 하고 또 30년마다 한 번 하고 하면은 그냥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그 먹이사슬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두창균이 그 지역의 풍토병처럼 자리 잡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로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성인들은 이미 다 걸려서 면역력이 있으니까 주로 어린이들 그리고 새로 이주해 와서 그 지역에 그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 질병에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 그냥 풍토병, 소아 전염병화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유럽에서 이렇게 두창이 유행을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 17, 18세기를 소개를 하자면 오스트리아의 요세프 1세가 1654년도에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표트르 2세가 1730년,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1714년에 사망을 합니다. 자, 이 국왕들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사망할 정도면은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사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두창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 신대륙까지 가는데 몇 달이 걸리고 또 말을 데리고 가고 총과 함께 싣고 가는데 그렇게 수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당시의 그 기술로는 많이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던 그 군대에 군인들의 수를 보면은 500명, 600명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19년에 스페인의 코르테즈가 병사 508명과 함께 유카탄 반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21년에 이제 스페인 군과 아즈텍 간의 테노치티틀란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스페인 군대에서 이제 두창이 군인들 사이에 두창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투를 하는 와중에 아즈텍인들에게 넘어갔다.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즈텍인은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사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스페인 군대는 사실 600명도 채 되지 않는데 그 다음날 또 싸우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10,000명씩 죽어가서 그 사회가 난리가 났는데 뭐 죽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좀 발진 나고 심하게 앓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너무 멀쩡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즈텍인이 당시 인구가 25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총과 칼이 있고 대포가 있다고 한들 250만 명을 어떻게 500명, 600명의 군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창에 걸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즈텍인이 보고 놀란 것이죠.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우리를 버렸지만 저들이 믿는 신은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진심으로 카톨릭으로 다 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구나. 1972년도에 알프레드 W. 크로스비라는 학자가 이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넘어갔던 것이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대거 이제 신대륙의 그 물산들이 이제 넘어갔는데 칠면조, 호박, 파인애플, 카카오, 콩, 바닐라, 옥수수, 토마토, 감자, 땅콩, 피망, 고구마 등 농작물이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독이 왔습니다. 매독이요? 예, 매독이 신대륙에 있던 신대륙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매독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네. 그리고 구대륙은 신대륙에 아주 전해 주었던 것이 양파, 올리브, 커피, 복숭아, 배, 꿀벌, 바나나, 뭐 사탕수수, 포도, 양, 돼지, 말, 곡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심도록 하고 결정적으로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아주 센 것들만 전해줬습니다. 더 많이 줬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크로스비는 믿음과 교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구대륙에 있던 생물은 신대륙에서 생태계를 아주 지배하게 됐지만 왜냐하면 가져간
이 유럽인들이 지배 계층이었기 때문에 생태계를 지배했지만 그 신대륙의 생물은 극소수만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 감자, 네네, 그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고구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구황작물로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유럽을 거쳐 그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에까지 임진왜란 때 전파되었다고 여러분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네. 이것이 당시에 그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신구 대륙이 서로 교환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 교환도 이루어졌던 거죠. 자, 신대륙의 두창이 아주 유행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인구 밀집성 병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130여 년 안에 95%의 원주민이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창으로만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95%의 원주민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교수님, 네네. 유럽인들이 네. 사실상 뭐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이제 페스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염병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시두 천연두가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95%면은 거의 사실 전멸하다시피 한 건데 보통 다른 전 세계에 보면 유럽이라든지 보면 3분의 1, 4분의 1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 면역력이 아무리 뭐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95%는 너무 처참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이 95%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럽인이 오기 전에 인구 대비 이제 130년 후에 얼마나 인구가 줄었는가를 했을 때 95%의 인구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꼭 두창만이 아니고 일단은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학살을 엄청나게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시켰는데 노역을 시키면서 그야말로 먹을거리를 거의 제대로 주지를 않아서 굶어 죽은 경우도 많고 거기에 두창까지 도니까 치사율이 너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피니시 블로우의 성격을 가진 것이 이제 두창이라는 것이죠. 두창으로만 95%가 뭐 인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구대륙의 침입으로 신대륙에 있던 인구가 격감한 거에는 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를 날린 것이 이제 두창,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창 극복을 위한 종두법이 이제 개발되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백신의 탄생입니다. 즉, 두창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첫 번째 동아시아의 불교 전파, 두 번째는 신대륙 정복을 굉장히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 두창 덕분에.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이라는 것을 인간이 처음으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창이 계속 유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백양이 무효다. 안 걸리는 게 최선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안 걸리는 방법,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들이 발달을 했는데 다양한 금기, 뭐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제 11세기에 총나라 때에 이르면은 이제 인두법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50 넘어서 그 이전에 낳은 아이들을 다 두창으로 잃었던 아버지가 50이 넘어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인두법을 어차피 죽을 거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 굉장히 쉽게 넘어가서 그 인두법을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이 했다고 해서 내가 따라 했다가 아이를 죽인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의 영국의 제너가 이제 우두법을 발견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경험으로 개발한 것이죠.
선생님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19세기에는 콜레라 변종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난 적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인류가 쌓아온 이런 방법들이 뭐 새로운 변종이 생기면은 다 무력화되고 뭐 대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잘 만나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게 바로 변종 사스 바이러스 때문이거든요. 변종 때문에 이것이 이제 훨씬 더 확산되고 여기에 대한 대처도 미흡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일은 이제 두창도 만약에 변종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한다면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다시 보는 코로나 시대에 다시 보는 두창의 역사, 천연두의 역사에서는 두창이 세계사적으로 영향을 끼친 3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의 불교가 전파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대륙이 신대륙을 정복하는데 두창이 피니쉬 블로우를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가 백신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두창 덕분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